탕 웨딩드레스, 비 쓰러지는 신랑 행복한 결혼식이냐. 강민호, 오늘 바로 장례식으로 바꿔주지. 1년 전 우리도 시법 내 목숨으로 받는다. 결혼식장에 난입한 조폭, 두목 배채로, 총구, 비명. 그런데 이 신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국정원 코드네임, 유령 대한민국, 최고의 암살이 원 3년 전 은퇴의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으로 살았던 여자 사랑하는 남자가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수국 좋아하시나요? 박혜원, 다시 총을 듭니다. 조폭 조직 천독파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폭 뒤에 숨은 국가 권력 국정원에 음모 계획된 비극 국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켈러에서 정의 증인으로, 복수에서 진실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코드 켈러 브라이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미아리 재래시장에 첫 불이 켜집니다. 박혜원은 오늘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좁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간장 냄새와 된장 향이 코끝을 스쳤죠.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어느덧 2년째입니다. 혜원은 앞치마를 두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으니까요. 국정원 암살이원 시절 혜원의 코드네임은 유령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표적을 제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였죠. 그때의 혜원은 감정을 지운 채 오직 임무만을 수행하는 기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를 당기는 손가락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고 쓰러지는 표적을 보며 죄책감을 느낀 적도 없었죠.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조직 배신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표적의 집에 침투했을 때 혜원은 그곳에서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곰 인형을 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순간 혜원의 손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혜원은 임무를 포기하고 돌아섰죠. 다음 날 혜원은 사표를 냈습니다. 상관들은 만류했지만 혜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며 살 수 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완은 모든 과거를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총 말벌은 제대로 다뤄본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미아리 시장을 지나가다 반찬 가게 양도란 테마를 보았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서 가게를 인수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알았지만 장사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김치를 너무 차게 담가서 손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장부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배워나갔죠. 시장 상인들도 혜원을 따뜻하게 대해져 왔습니다. 혜원이는 참 성실하다는 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찬 만드는 사람 처음 본다는 말들이 혜원에겐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 가게에 들어와 김치찌개 반찬을 샀습니다. 혼자 사는데 요리를 못한다며 수줍게 웃었죠. 그 웃음이 왠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사러 왔지만 점차 혜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죠.
혜완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 민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혜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가 뭐든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지다고 말했죠. 그 말말 혜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혜완은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으면 혜완은 진짜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죠. 6개월 후 민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시장 뒤편 작은 공원에서였습니다. 혜완 씨 저와 결혼해 달라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민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완은 울었습니다. 국정원 시절엔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날 밤 혜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과거의 망령도 찾아오지 않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혜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혜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저십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며 신부님 정말 예쁘다고 신랑 분이 기절하시겠다고 말했죠. 혜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도 올 줄 몰랐습니다. 대기실에서 혼자 있는 동안 혜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민호야, 나 정말 행복해. 혜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앞으로 당신한테만 잘할게.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릴게. 혜완은 작은 가방 속에 숨겨뒀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국정원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혜완은 그 사진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이야. 과거와의 마지막 결별이었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혜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저 멀리 단상에 민호가 서 있었죠.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혜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부케를 든 혜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떨리는 건지 아니면 이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완은 계속 걸었습니다. 민호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죠.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고 식장은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 앞에 거의 다 닫았을 때 혜완은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혜완은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지금의 박혜완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혜완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장 뒤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황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흉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살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남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얼굴에 길게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민호 오래간만이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처럼 왜 여기에 해와는 배철호라는 이름을 귀에 새겼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배철호 뒤로 부하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해와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죠. 위험살기, 그리고 죽음의 냄새. 해와는 조용히 부케를 내려놓았습니다. 웨딩들의 슬속 허벅지에 숨겨둔 작은 칼이 만져졌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것이었죠. 과거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식하고 있네. 배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1년 전 내가 날린 우리 돈 10억 원은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예요. 하지만 배철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배철호의 손이 천천히 정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 층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해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출구는 3곳하지만 일반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죠. 해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아니야. 배철호가 정장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권총이었습니다. 식장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바닥에 엎드렸고 누군가는 출구로 뛰어갔습니다. 민호는 해완을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해완아, 내 뒤에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해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해완은 민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민호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이승박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해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철호의 부하들도 하나, 둘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해완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배철호는 진짜 민호를 죽이려는 눈빛이었죠. 배철호의 손에 든 권총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검은 총구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배철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해완의 눈에는 그 모든 순간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배철호의 입가에 번지는 비웃음, 떨리는 손님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민호의 떨리는 어깨가 모두 선명하게 보였죠. 해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웨딩들의 숫속 칼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하지만 민호가 해완을 더욱 강하게 자신의 뒤로 밀었습니다. 해완, 괜찮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온화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심시킬 때처럼 부드러웠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해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지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해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1년 전 우리 돈 10억 원 날린 것 기억나지? 배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의 끝이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오해해요. 하지만 배철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 등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배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씻었습니다. 해완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탕 총성이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였죠. 손님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해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호는 가슴을 옮겨쥐고 비틀거렸죠.
혜완아, 민호가 작게 불렀습니다. 혜완은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혜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혜완의 품으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나와 혜완의 새하얀 웨딩 드레스를 적셨죠. 붉은 피자국이 드레스 위로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혜완은 민호를 안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제발. 혜완의 손이 민호의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죠.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혜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치명적이라는 것을요. 국정원 요원 시절 수없이 봤던 총상이었습니다. 심장 근처를 관통한 상처였죠. 민호는 혜완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입가에 피가 묻어났지만 그래도 웃으려 했죠. 혜완아,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민호의 손이 떨리며 혜완의 땀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죠. 울지마. 혜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방 괜찮아지 거야. 병원 가면 돼. 하지만 혜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이게 끝이라는 거. 민호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근데 괜찮아. 혜완이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으니까 사랑해. 혜완아. 민호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민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혜완아. 민호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혜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의 몸에서 온기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혜완이 외쳤습니다. 민호야, 대답해. 혜완은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제발. 우리 결혼해야 돼.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혜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했던 체온이 사라지고 있었죠. 혜완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완전히 피로 물들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는 이제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죠. 혜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혜완의 온몸을 타고 흘렀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재워뒀던 무언가가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혜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철호를 바라보았죠. 배철호는 여전히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빛 청산 끝났다. 배철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깨끗하네. 배철호 뒤에 선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혜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공포로 가득했던 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번져나왔습니다. 혜완은 민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뉘었습니다. 민호의 눈을 감겨주었죠. 미안해. 민호야. 혜완은 속삭했습니다. 내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복수는 할게. 반드시. 혜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로 물든 웨딩 드레스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혜완의 손이 드레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벅지에 숨겨뒀던 작은 칼이 만져졌습니다. 혜완은 칼 꺼냈습니다. 은피 칼날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배철호의 부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총을 혜완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혜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하 하나가 혜완 앞 가로막았습니다. 혜완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더니 부하의 손목을 쳤죠.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해완은 떨어지는 총을 발로 차올려 잡았습니다. 일련의 동작이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훈련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죠. 다른 부하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철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뭐? 배철호가 물었습니다. 해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배철호에게 겨눴죠. 해완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아를 당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철호 해완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느껴졌죠. 내 이름 기억할게.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해완의 눈빛에서 살기가 번져나왔습니다. 챗 더런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평범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누원과 다른 존재였죠. 해완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낼 수 없었죠. 배철호만 죽여서는 복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철호의 배후 조직 모든 것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해완은 총을 내렸습니다. 배철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해완의 다음 말에 배철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너와 내 조직 모두 찾아낼 거야. 해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무너뜨릴 거야. 민호가 흘린 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해완은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배철호와 부하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완은 다시 민호에게 돌아갔습니다. 민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민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민호야. 해완은 속삭했습니다. 복수하고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해완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평범한 삶을 향한 희망 행복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신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죠. 잠들어 있던 유령이 깨어났습니다. 코드 네임 유령 국정원 최고의 암살요원. 박혜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피로 물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채로 말이죠. 민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해완은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살던 아파트는 떠났습니다. 그곳엔 행복했던 기억만 가득했으니까요. 지금 해완에게 필요한 건 추억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해완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천독파 조직도가 붙어 있었죠. 배채로 조직 두목 해완은 가장 위에 붙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민호를 쏘다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배채로만 처리해서는 안 됐습니다. 전체를 무너뜨려야 했죠. 해완은 국정원 시절 배운 대로 조직도를 작성했습니다. 배채로 밑에 간부 5명 그 밑에 조직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해완의 눈이 한 사진에 멈췄습니다. 독사김만 수배채로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인물이었죠. 해완은 김만수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집었습니다. 너부터 시작이야. 해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의 팔다리를 잘라내면 머리는 무너질 거라고 판단했죠. 해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해킹 도구였죠. 퇴직할 때 지워야 했지만 해완은 배급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해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김만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완은 천독파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 통신사 기록 심지어 도박 사이트까지 해킹했죠.
3년 동안 쓰지 않았던 기술이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자연스러웠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혜화는 잠도 자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계속 마시며 정보를 분석했죠. 김만수의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경로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는 매주 화요일 밤 같은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혜화는 김만수가 자주 간 장소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이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술집이었지만 실제로는 천도파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딸린 곳이었습니다. 혜화는 건물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로 3층 도박장이었죠. 3일째 되는 날, 낮 혜화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죠. 유흥주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건물 입구 뒷문 비상구 위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주변 골목길도 살펴줘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혜화는 근처 카페에 앉아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감식 카메라 위치, 경비원소, 손님 출입 패턴까지 관찰했습니다. 오후 3시쯤 김만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김만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혜화는 시계를 봤습니다. 김만수는 보통 밤 늦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혜화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노트에 건물 구조를 그렸습니다. 1층은 주점, 2층은 노래방, 3층이 도박장이었죠. 혜화는 침투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봐. 그리고 김만수를 찾아내 제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죠. 혜화는 더 이상 국정원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혜화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칼 한 자루, 와이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도구들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되었습니다. 혜화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전술복이었죠. 칼을 허리춤에 차고 와이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 박혜원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암사료원 유령이었죠. 혜화는 원룸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구로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죠. 차를 타면 번호판이 찍힐 수 있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혜화는 유흥주점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혜화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죠.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 느낌 혜화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행하기 직전에 고요함이었죠. 두려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만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혜화는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처럼 뒷문으로 다가갔죠. 경비원은 혜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담배 연기에 시야가 가려진 탓이었습니다. 혜화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건물 내부분 어두웠습니다. 복도를 따라 계단이 보였죠. 혜화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소음이 들렸습니다. 도박하는 소리, 술 마시는 소리, 욕설이 뒤섞여 있었죠. 혜화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혜화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홀에 도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독사 김만수였습니다. 혜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표적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혜완은 칼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혜완의 손 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냉혹한 본능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살인 병기의 본능이었죠. 혜완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혜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 도박의 정신이 팔려 있었죠. 혜완은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벽을 타고 기둥 뒤를 이용하며 김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국정원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잠입 기술이었습니다. 김만수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혜완은 김만수 뒤에 섰습니다. 칼을 김만수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김만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혜완이 낮게 속삭했습니다. 김만수 옆에 여자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이 남자 주고 혜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혜완은 여자를 밀쳐냈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주변 조직원들이 혜완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한 명이 소리치며 총을 꺼냈습니다. 혜완은 김만수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쏘며 김만수 주고 혜완이 말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김만수는 배체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함부로 다치게 할 수 없었죠. 혜완은 김만수를 끌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죠. 조직원들이 따라왔지만 각 오지 못했습니다. 혜완의 칼이 김만수의 목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혜완은 비상구문을 발로 차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수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온 혜완은 김만수를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두운 모구석에 김만수를 밀쳤습니다. 김만수가 바닥에 넘어졌죠. 혜완은 김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체로 어디 있어? 혜완이 물었습니다. 김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완의 칼이 김만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혜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유령 오랜만이군. 조심해 내 움직임을 보고 있다. 혜완은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고스트였습니다. 국정원 시절 혜완의 상관이었던 사람이었죠. 혜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스트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혜완의 칼이 김만수의 목에 닿았습니다. 살짝만 힘을 주면 목동맥이 끊어질 거리였죠. 혜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시절이었다면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표적을 제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혜완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만수의 눈을 보는 순간 혜완은 멈췄습니다. 그 눈에서 공포를 받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사람이었습니다. 악당이지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었죠. 혜완은 민우를 떠올렸습니다. 민우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혜완은 칼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혜완은 김만수를 거칠게 바닥에 밀쳤습니다. 김만수가 기침을 하며 숨 몰아쉬었죠. 혜완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죽이지 못한 거지? 민호는 죽었는데 왜 김만수는 살려두는 거지? 혜완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복수심과 인간성이었죠. 복수를 위해서는 김만수를 죽여야 하지만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살려둬야 했습니다. 하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에 든 칼이 무겁게 느껴졌죠. 김만수가 키를 흘리며 비우셨습니다. 못 죽이는구나. 역시 내 손은 더럽혀지지 않았어. 김만수의 목소리는 비한 양거리는 투였습니다. 혜완은 김만수의 맥살을 잡았습니다. 입 닥쳐 혜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완은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칼을 들고 자세를 취했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완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고스트였습니다. 국정원 시절 혜완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었죠. 암살팀을 총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혜완이 퇴직한 후로 3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유륜 고스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완은 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혜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고스트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천천히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은 널 봐 그려고 고스트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어. 한 명 죽이면 또 다른 한 명이 나타나 그러다 보면 내가 죽기. 고스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마치 부하를 걱정하는 상관처럼 들렸죠. 혜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혜완이 말했습니다. 민호를 죽인 놈들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혜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스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욱수는 정의가 아니야, 고스트가 말했습니다. 그냥 또 다른 폭력일 뿐이지. 혜완아, 민호가 원한 건 내가 사는 거야. 복수의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산 거였어. 고스트의 말이 혜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스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는 혜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민호가 죽었으니까요. 민호는 죽었어요. 혜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체로가 쏜 총에 맞아서요. 제 눈앞에서요. 혜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고스트는 혜완을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알아, 고스트가 말했습니다.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 하지만 복수는 그 고통을 덜어주지 못해 오히려 더 깊게 만들 뿐이야. 널 파게 할 거야. 유령 혜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혜완이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끝까지 민호를 죽인 놈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복수밖에 능력. 혜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스트는 침묵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죠. 알겠어. 고스트가 말했습니다. 막을 순 없겠군. 내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담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해. 천독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해. 고스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금속 케이스에 담긴 작은 장치였죠. 이것 받아. 고스트가 혜완에게 던졌습니다. 혜완이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혜완이 물었습니다. 천독파 빌리 자료야. 고스트가 대답했습니다. 불법 도박, 마약 거래, 살인 청부, 정치인 매수 다 들어있어. 경찰에 넘기면
천독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지. 합법적으로 말이야. 고스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회화는 저장 장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장치 안에 천독파를 무너뜨릴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복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고스트가 말한 대로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회원이 물었습니다. 고스트는 담배를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길 바라서 고스트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도 좋아하지만 법으로 해 내 손을 덜어 피지 말고 해와는 저장 장치를 꽉 쥐었습니다. 고스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직접 손으로 죽이는 대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해와는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일까요? 배철호가 감옥에 가는 게 민호의 죽음을 갚는 일일까요? 민호가 사랑한 건 유령이 아니라 박혜원이었잖아. 고스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 박혜원이요. 그 박혜원으로 돌아가 복수는 이 자료로 충분해 내 손은 깨끗하게 유지하고요. 혜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스트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알겠습니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 잘 쓸게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혜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고스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고스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복수는 널 구원하지 못해 오히려 파괴할 뿐이야. 내가 괴물이 되지 않길 바라. 고스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혜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김만수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죠. 혜화는 김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철호한테 전에 혜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령이 돌아왔다고 혜완은 김만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틀거리는 김만수를 밀쳤죠. 혜완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배철호한테 말해 반드시 복수할 거라. 김만수는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혜완은 김만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완은 저장장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천독파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혜완은 배철호를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민호를 죽인 그 손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죠. 혜완은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비췄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죠. 혜완만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조혜안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혜안은 지하철을 타고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통 빈 방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천독파 조직도가 붙어 있었죠. 혜원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와 사진 영상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천적파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장부, 마약 거래, 내역 살인 청부, 계약서까지요. 배철호의 이름이 곳곳에 나왔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답게 모든 범죄를 지시하고 승인한 기록이 있었죠. 재환은 배철호의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배철호의 얼굴이 떴습니다. 민호를 쏘다로 얼굴이었습니다. 혜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스트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다. 민호가 원한 건 내가 사는 거다. 혜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혜완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배급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다른 저장 장치에도 저장했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이 자료는 해완의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작업을 마친 해완은 창밖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작업한 것이었죠. 해완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수의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이 느껴졌죠. 해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해완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죠. 해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요. 이틀 후 천독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만수가 유령에게 당했다는 소식이 조직 전체에 퍼졌죠. 조직원들은 불안했습니다. 전설적인 암사료원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 다음 표적이 될지 아무도 몰랐죠. 조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배철호는 급히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독파 본거지 회의실에 간부들이 모였죠. 배철호는 회의실을 오가며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유령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순 없어. 배철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철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담배재가 바닥에 떨어졌죠. 김만수는 붕대를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두목 그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김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에요. 코드네임 유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조직원으로는 상대할 수 없어요. 배철호는 주먹으로 탁자를 3개 쳤습니다. 광소리와 함께 제 대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배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전문가를 고용하면 돼. 돈은 얼마든지 있어. 배철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의사 선생 일 하나 맡기고 싶소. 배철호가 말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요. 코드네임 유령이라고 하더군. 배철호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10원건이었죠.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요. 검은 의사 암살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수료 메스로 표적을 제거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20년 동안 100명이 넘는 표적을 제거했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국정원도 검은 의사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했죠. 이틀 후 해완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천독파 빌리 자료가 떠 있었죠. 해완은 자료를 정리하며 경찰에 제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배철호를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죽음을 눈앞에서 상기시켜주고 싶었죠. 해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해완은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민호는 노을을 좋아했습니다. 노을을 보며 산책하던 기억이 떠올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완의 목덜미에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느낌이었죠. 움직이지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귀가에 속삭했습니다. 해완은 얼어붙었습니다. 매수였습니다. 날카로운 의료용 칼날이 해완의 목에 정확히 닿아 있었습니다. 해완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카페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완만 홀로 남아 있었죠. 언제 이렇게 된 거지? 해완은 당황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뒤에 선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혜화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매수가 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완벽하게 통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가려 했지만 남자가 막았습니다. 그건 두고 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두고 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치며반은 노트북을 내려놓았습니다. 천독파 자료가 들어있는 소중한 노트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메스 한 자루로 혜완을 완전히 제압한 남자였습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었죠. 혜완은 남자가 누구인지 짐작했습니다. 검은 의사 배철호가 고용한 킬러였습니다. 혜완은 남자를 따라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 안에는 운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 남자가 간단히 명령했습니다. 혜완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남자도 바로 옆에 탔습니다. 메스는 여전히 혜완의 옆구리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죠. 차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혜완은 남자를 흑급 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 위에 하얀 의사가 오늘 걸치고 있었죠. 가운데 안쪽 주머니에 여러 개의 메스가 반듯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죠? 혜완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검은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제거된 로봇 같았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갔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폐공장 앞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려 검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혜완은 차에서 내려섭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검은 의사는 혜완을 공장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어두컴컴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쳤죠.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검은 의사는 혜완을 낡은 의자로 데려갔습니다. 앉아 검은 의사가 명령했습니다. 혜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은 의사는 주머니에서 와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손 놀림으로 혜완의 손과 발을 묶었죠. 와이어가 살을 파고 들었습니다. 혜완은 정황할 수 없었습니다. 배철호가 보냈죠. 혜완이 물었습니다. 검은 의사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검은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제거하라고 의뢰받았어. 검은 의사는 가운 주머니에서 메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혜완은 침착하게 검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나? 혜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검은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메스를 든 손이 공중에 멈췄죠. 그렇소. 검은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직업이니까. 검은 의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들렸죠. 하지만 혜완은 그 속에서 미세한 동요를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혜완은 그 균열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랑 똑같네요. 혜완이 말했습니다. 저도 국정원 시절엔 명령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혜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나 명령이나 별 차이 없죠. 결국 남의 지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혜완의 말에 검은 의사가 움직였습니다.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처음 보이는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혜완은 검은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알아요? 혜완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혜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잘 절했습니다. 표적을 죽일 때마다 당신 안의 인간성도 조금씩 죽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검은 의사는 맷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혜완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당신이 뭘 알아? 검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실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혜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혜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수십 명을 죽였어요. 국가를 위해서라고 믿으며요.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죠. 그냥 임무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요. 혜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끝났다는 게요. 혜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걸 빼앗았어요. 하나로요. 검은 의사는 맷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칼날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혜완의 말이 검은 의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뒀 양심이 고개를 들었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혜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멈출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검은 의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맷을 준 손이 계속 떨렸죠.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킬러와 인간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드디어 검은 의사가 맷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의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상져 어깨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검은 의사는 혜완을 묶은 와이어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풀어냈습니다. 혜완은 자유로워졌죠. 손목을 문지르며 검은 의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은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졌죠. 고마워할 건 없어. 검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서 나도 이제 그만 둘 때가 됐어. 검은 의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뭐 하시는 거예요? 혜완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검은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천독파 위치를 제보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혜완은 놀랐습니다. 검은 의사가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에 말이죠. 경찰이요. 검은 의사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천독파 본거지 위치를 알려주겠어. 검은 의사는 주소를 정확히 알려야졌습니다. 조직원 수, 무기 보유 현황, 건물 구조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즉시 특공대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검은 의사가 혜완을 받습니다. 30분 안에 경찰이 출동할 거예요. 검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독파는 오늘로 끝이요. 당신의 복수도 이뤄질 거예요. 혜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어디 가실 건가요? 혜완이 물었습니다. 자수할 거예요. 검은 의사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신 말대로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 인간으로 돌아가야 할 때요. 검은 의사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공장 밖으로 사라졌죠. 혜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회화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도로에 줄지어서 있었죠. 특공대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혜완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독파 본거지 위치하세요? 혜완이 물었습니다. 네, 제보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특공대가 출동 준비 중입니다. 특공대는 곧 출발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일렬로 달렸습니다. 천독파 본거지를 향해서였죠. 혜완도 뒤따라갔습니다. 경찰이 태워준 차를 타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특공대가 천독파 아지트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확성기로 권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독파 조직원들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나오시오. 하지만 천독파는 저항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총격이 시작됐죠. 탕탕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교전이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천독파 조직원들이 하나둘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체로도 결국 체포됐습니다. 손에 해갑이 채워진 배체로가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죠. 혜완은 그 장면을 똑똑 지켜봤습니다. 민호야, 혜완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독파 전원이 검거되고 배체로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혜완은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행복했던 날들도 영원히 사라졌죠. 복수를 완수했지만 혜완의 가슴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혜완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아리 시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열까 고민 중이었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민호가 원했던 것처럼요. 하지만치 않았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혔던 지난 시간들이 혜완을 변화시켰으니까요. 예전의 박혜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혜원 씨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입니다. 배철호 수감자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혜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철호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복수는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재판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테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배철호라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마지막 악담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혜완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완은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위압적이었죠. 출입 절차를 거쳐 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배철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배철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죠. 얼굴에는 수염이 자랐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혜완은 배철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 흘렀습니다. 배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꾼 배철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배처처의 길을 꺾어놓은 것 같았죠. 혜완은 차갑게 배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혜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철호는 스누스물 지었습니다. 복수 성공했다고 기기하는 거야?
배철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혜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철호를 응시할 뿐이었죠. 배철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크릴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배철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적인 누군지 알아? 혜화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혜완이 물었습니다. 배철호는 비우셨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너희 결혼식 정보 국정원에서 흘러나왔어. 배철호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혜완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철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확히 알려줬어. 배철호가 말했습니다. 심지어 신랑 정보까지 다 줬지. 강민호 초등학교 교사. 너랑 2년째 사귄다는 것까지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 배철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혜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죠. 혜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해? 말이 안 돼요. 혜완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철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배철호는 어깨를 으이스켰습니다. 나도 더엔 이상했어. 배철호가 말했습니다. 왜 국정원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나 싶었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너를 다시 현장으로 끌어내려는 거였어. 유령이라는 킬러를 되살리려고 말이야. 혜완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혜완이 소리쳤습니다. 며칠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혜완을 쳐다봤죠. 하지만 혜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배철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싹 텄습니다. 증거 있어. 배철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국정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 통한 녹음 다 보관했지. 법정에서 공개 거야. 배철호는 악의 없는 표정으로 혜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나처럼 이용당한 거야. 유령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혜완은 자리에서 버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철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민호의 죽음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교도관이 와서 발했습니다. 혜완은 며칠을 나왔습니다. 독도를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국정원이 개입한 걸까요? 고스트가 관련돼 있을까요? 아니면 배철호가 혜완을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혜완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죠. 혜완은 곧장 고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고스트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혜완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다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스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고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령 고스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실을 알려주세요. 혜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죽음의 국정원이 관여했어요. 제 결혼식 정보를 찬독파한테 흘린 게 사실이에요. 고스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안으로 들어와 고스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완은 고스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고스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술병을 꺼내 잔을 따랐죠. 한 안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혜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고스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할게. 고스트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결혼식 정보대에 천독파한테 흘렸어. 날짜, 시간, 장소, 신랑 정보대에 다 알려줬지. 고스트는 혜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 혜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요. 상관님이었잖아요. 고스트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널 다시 유령으로 만들고 싶었어. 고스트가 대답했습니다. 죽정원은 내가 필요했어. 최고의 암살 의원이었잖아. 근데 내가 퇴직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하니까 아까웠지. 그래서 민호를 죽인 거예요. 혜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가 치매로 올랐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고스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고스트가 변명했습니다. 그냥 결혼식을 망쳐서 내 평범한 삶을 파괴려 했어. 배채로한테 위협만 하라고 했어. 고스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랑한테 총을 겨누고 겁만 주라고요. 그러면 내가 분노해서 다시 킬러 본요이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배채로가 진짜로 썼어. 그건 계획이 없었어. 민호의 죽음은 실수였다. 고스트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배채로를 통제 못한 게 실수였어. 미안해. 유령. 고스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만 혜완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민호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혜완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국정원 시절 쓰던 권총이었죠. 고스트를 겨눴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스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쓸 거야. 고스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도 살인자가 돼. 민호처럼 착한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혜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당겨야 했습니다. 민호를 죽게 한 장 본인이었으니까요. 죄체로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완은 당길 수 없었습니다. 검은 의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요. 혜완은 천천히 총 내렸습니다. 당신을 죽여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혜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고 제 인생도 회복되지 않아요. 혜완은 총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고스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혜완이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더 큰 적을 상대할 거예요. 국정원이요.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민호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음모였다는 거래요. 고스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고스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기밀로야 공개하면 너도 처벌받아 반역죄로 기소될 수도 있어. 혜완은 비우셨습니다. 상관없어요. 혜완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요. 민호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남은 건 진실뿐이에요. 혜완은 돌아섰습니다. 고스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죠. 당신이 민호를 죽인 거예요. 혜완이 말했습니다. 총을 쏜 건 배차로지만 계획한 건 당신이에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사세요. 혜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고스트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혜완은 고스트의 집을 나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인가? 요 고스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국정원의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민호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정의였습니다. 하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3년 동안 손대지 않았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하와는 국정원 내부 서버에 시도했습니다. 보안이 여러 겹 걸려 있었지만 해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코드를 입력하고 방압력을 뚫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국정원 내부 문서 목록이 떴습니다. 해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유령 재활성화 프로젝트 여러 개의 파일이 검색됐습니다. 해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퇴직한 우수 암사료원들을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비극을 조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자의 평범한 삶을 하괴하면 분노와 복수심으로 킬러 본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대상자 명단에는 해와는 포함해 5명의 전직 요원 이름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약점 사랑하는 사람, 일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행 방법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조폭 조직을 이용해 대상자의 가족이나 연인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이었죠. 국민을 도구로 쓴 것이었습니다. 해완의 케이스가 가장 상세했습니다. 대상자 박혜원, 코드네임 유령 약점은 약혼자 강민호 실행 조직은 천독파 계획은 결혼식 날 신랑을 위협해 대상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배철호가 강민호를 실제로 사살한 프로젝트 실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의 죽음은 실수였다는 고스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처음부터 민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국가가 민호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승인 문서였습니다. 국정원장의 선명이 선명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고스트였습니다. 예산 배정 조직섭의 실행 감독까지 모든 게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가 권력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해완은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외장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했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해완은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주요 언론사에서 특정 보도가 나갔습니다. 국정 불법 작전 폭로 유령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전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문서가 공개되고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직 요원을 이용하려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국가 범죄였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정원 청사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됐고 국정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차올로 국정원장이 체포됐습니다. 유령 재활성화 프로젝트 승인받 무고한 시민 살해 교사 혐의였습니다. 수갑을 찬 국정원장이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같은 날 고스트도 체포됐습니다. 프로젝트 총괄바 실행 혐의였습니다. 고스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해완은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상관이 범죄자가 된 것이었죠. 일주일 후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해완은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국회의원과 방청객,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 해완을 향했습니다. 긴장됐지만 해완은 당당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이니까요.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해완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없이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해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국정원이 약혼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정원은 제 결혼식 정보를 찬독파에 흘렸습니다. 민호를 위협해서 저를 다시 킬러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져 민호는 죽었습니다. 왜 폭로를 결심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해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복숭아만 생각했습니다. 해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독파를 무너뜨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해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해완의 목소리가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같은 전진 요원을 이용하려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켰습니다. 해완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사랑했을 뿐인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죽인 것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해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민호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국군 국민을 지켜야지 죽여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해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해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해냈어. 청문회가 끝나고 해완은 본회의장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련합니다. 해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가장 슬픕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해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범하게 살 거예요. 해완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박해완으로 살겠습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열고 조용히 살 거예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정원장과 고스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국정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유령 재활성화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비슷한 불법 작전들도 전면 중단됐죠. 해완의 폭로가 국가 권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해완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한때 킬러였던 해완은 이제 정의의 증인이 됐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실로 싸워 이긴 것이었습니다. 총 대신 용기를 선택했고 폭력 대신 정의를 택했습니다. 민호가 사랑했던 박해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완은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독수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민호와 약속했던 평범한 삶을 살 차였습니다. 해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미아리 재래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죠. 생선가게, 야채가게, 정육점이 손님들로 북적했습니다. 그 사이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의 반찬가게 간판이 아침 회사를 받아 빛났습니다. 혜완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서툴렸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글씨였죠. 혜완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열대에 반찬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혜완아, 오늘도 일찍 나왔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혜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오늘 김치 맛있게 담갔어요. 하나 드릴까요? 아주머니는 손살이 쳤습니다. 아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네. 미안해서 어떻게 괜찮아요. 혜완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혜연은 김치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받아갔습니다. 6개월 전 혜완이 이곳에 돌아왔을 때 시장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온 걸 반겼죠. 혜완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민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민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혜완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잘 부탁해. 혜완은 작게 속삭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혜완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한때 검은 의사라 불렸던 전직 청부살인업자였습니다. 지금은 혜완의 가게를 돕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혜완이 인사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배달 곧 많아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혜완은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5군데요. 수고해 주세요. 혜완이 대답했습니다. 이준혁은 배달 상자를 갱찼습니다. 6개월 전 이준혁은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의사로서의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었던 이준혁에게 혜완이 손을 내밀었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거가 무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킬러였던 과거, 사람을 죽인 조체감, 평범한 삶을 향한 갈망을 공유했죠. 이준혁은 배달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혜완은 혼자 가기를 지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혜완 씨,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아주 맑은 멸치볶음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혜완은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혜완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해살을 쭉쭉 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일상이 혜완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정원을 폭로하고 재판을 마친 호 혜완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진실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혜완은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원했던 삶을 살기로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요. 그래서 미아리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민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민호와 함께하는 느낌이었죠.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씁니다. 민호가 쓰러지는 장면 피로물 웨딩드레스 배채로의 얼굴이 반복됐죠. 잠에 섞이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혜화는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 해줬습니다. 대신 좋은 기억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날들이 혜완을 위로했죠. 민호는 여전히 겪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이에요. 오후가 되자 이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배달 다 끝났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혜완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혁 덕분이에요. 혜안이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새삼 잘 살고 있어요. 이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제가 죽인 사람들이요. 혜완은 이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함께 안고 가는 동료였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혜완은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요. 저 묘지에 가봐야 해서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완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꽃집에 들러 국화 꽃을 샀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이었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혜완은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서경이 묘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호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강민호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민호야, 왔어. 혜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가게 장사 잘 됐어.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했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혜완은 민호에게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야, 복수는 끝났어. 혜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차로도 국정원도 모두 처벌받았어. 진실도 밝혔고요. 이제 정말 끝이야. 혜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너의 사랑으로 살아갈게. 혜완이 속삭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 거야. 반찬 가게 운영하고 손님들한테 웃어주고 이웃들이랑 정나르며 살게.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박혜완으로 살 거야. 혜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쓰던 총이었죠. 혜완은 총을 땅에 묻었습니다. 민호 뮤비 옆에요. 이 필요 없어. 혜완이 말했습니다. 총 대신 이 꽃들로 너를 기억할게.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뮤지를 감쌌습니다. 혜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뮤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민호야. 혜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혜완은 뮤지를 걸어놨습니다. 손에는 빈 비닐봉지만 남았습니다. 국화꽃은 민호 곁에 두고 왔죠. 총도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제 혜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평화 말이죠. 뮤지 입구에서 혜완은 뒤돌아봤습니다. 민호의 뮤비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혜완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과 평화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혜완의 뒷모습이 석양을 받아 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총 대신 국화꽃을 들었던 손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마음 증오 대신 사랑을 품은 영혼이었습니다. 한때 국정원 최고의 암살이 원이었던 코드네임 유령. 이제는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 박혜원이었습니다. 진짜 인간으로 돌아온 킬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피로 물들었던 웨딩드레스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여자가 남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분이었습니다. 민호가 원했던 것처럼 사랑으로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덕분에 큰 힘을 얻습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